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 및 노선 평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3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김정일이 죽었을 때 저희가 이제 겨울에 모여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뭐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북한 경제를 연구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권 자체가 그렇게 불안정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대안이 없고 김정은이 어떻든 간에 이제 적자로서 정통성을 잇고 그렇지만 이제 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당시에 이제 가용 자원이 절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김정은을 이제 호위하는 여러 장성택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간에 어떤 부의 분배를 둘러싼 결정적인 암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우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럭저럭 이제 끌고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격적으로 장성택이 숙청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참 어려웠던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 이제 시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은 자기 아버지 때보다는 상당히 개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김정일이 그럼 잘못한 건 무엇인가? 경제적으로는 일단 선군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 완전히 경제를 무시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또 과거를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진행이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핵 개발이라든가 군비를 갑자기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북한 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이 7.1 경제 개선 조치와 화폐 개혁인데 결국 이 두 가지로서 국가 권위가 크게 실추한 그러니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7.1 경제 개선 조치는 상당한 연구를 했지만 노동에 따라서 배급을 주고 월급을 결정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만 변화시키는 그래서 얼마 전에 탈북자 여성분하고 얘기했는데 청진 출신의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에게 김정일이 우리를 일깨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참 그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김정일이 결국 경제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나가게 됐고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그럼 당신한테 의인입니까? 했더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 구체적인 예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었어요. 과거에 이제 중국으로 탈북했을 때 북한에서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는 과일이 있으면 이 과일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선전을 받고 그런 줄 알았더니 중국을 갔더니 마트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의식이 상당히 깨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핵 개발을 하면서 결국 북한의 경제 정책도 변화가 됐는데 특히 김정은이 이제 좀 이따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 경제 발전 일종의 바틀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아버지보다 개혁적이라는 건 역시 6.28 방침이 훨씬 개혁적이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제 시찰 횟수가 증가하고 또 외국의 호응은 없었지만은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를 정책을 제시했다는 것은 과거보다는 개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별히 시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때는 시장을 허용했다가 조이는 여러 가지 반복된 정책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100일 전투, 150일 전투를 해서 또 노동자들을 갑자기 국가동원해서 어디 사역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했는데 김정은 시대는 그런 것이 비교적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핵 개발과 경제 건설에 이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잡는데 핵을 개발해서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통한 죄송합니다. 국방비를 현상 유지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병진 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개발하면은 재래식 무기는 감축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북한도 지금 군인 수가 적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과연 재래식 그 전력을 줄일 수 있는 탱크라든가 오래된 무기들을 다 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우리 자본주의식으로 해석을 하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슨을 조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그 경제 원론에 대포하고 버터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는 군사고 하나는 이제 소비재인데, 미국도 상당히 군사비 지출이 높죠. 이 두 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느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잡아야지 뭐 한쪽을 계속 늘려나갈 수는 없는.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제 생산 요소의 한계 대차입이 체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포를 늘리게 되면 나중엔 그 한 단위 교환 가치가 너무 커지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군수산업의 이제 비효율성은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군사 부분에 우선적으로 자원 배분을 한 거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일반 경제가 침체되고 그것이 다시 군사 부분에 대한 자원 감소의 악순환을 갖고 와서 결국에는 상당히 국가 전체가 타격을 받고, 또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군수산업의 기술 확산이나 이전 효과는 매우 미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만 그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GPS 같은 것이 다 군사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그 민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특히 북한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철저하게 국가 기밀로 되어 있는 데서는 그러한 기술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우리식 경제관리 체계. 그래서 이것은 과거보다는 개혁적인 건 분명한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시범적인 실시에 지나지 않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제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의 전략과 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박봉주를 이제 박봉주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7.1 경제개선 조치 때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났다가 뭐 여러 가지 한직을 돌다가 이제 중용이 됐고, 또 그 김정은이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시찰 횟수가 늘고, 특별히 이제 그 가족농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 중국의 일종의 승포제도. 그래서 국가가 이제 땅을 개인적으로 이제 얼마씩 뭐 몇십 년 동안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생산물을 이제 나눠 갖는 방식인데, 차이점은 이제 북한은 아직도 그것을 협동농장 틀 안에서 하려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6.28 방침도 이제 7대3으로 국가가 7을 갖고 농민이 3을 갖는데, 국가는 그 대신 뭐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이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면 북한이 벌써 뭐 적어도 한 10% 성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어떤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관리, 뭐 사회주의 국가가 다 그렇지만 이게 강한 연성 예산 제약에 직면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한 직장에 한 300~400명이 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결국 근로자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시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결국에 여기 나온 것처럼 협동농장의 틀 안에서의 계획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리고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생산물 가격, 임금, 수익 배분을 결정하는 추세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개혁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효과가 이제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 기업소에 있는 종업원들은 배급을 받고, 어떤 기업소는 상당히 배급이 잘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완전히 망해서 정말 뭐 형식적으로 출근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반 주민들, 저도 이걸 많은 인터뷰를 해보고 뭐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 이제 이 김정은의 이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경제 틀 안에서 이제 경제 계획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국가가 경제 개혁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은 일종의 타협책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권에 대한 좀 뭐 우습게 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실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얘기로는 김정은이 6.28 방침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반작용은 뭔가,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화폐개혁 때 예를 들어서 돈을 뭐 미리 바꿨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혁 정책이 단순히 어떤 정권 차원의 부담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을 다루는 데서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진정한 그 개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체제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지내오면서 물론 뭐 플러스 성장도 하고 뭐 조금씩 성장을 하지만 극도의 정책 무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지원이나 뭐 이따가 설명드렸지만 북중 경제협력을 빼고는 큰 경제적인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정책이 실패해도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떠안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배급도 안 나오고 생활 수단은 없고 하니까 결국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 때는 이제 계속 시장을 체제 안정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체제 안정 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이제 필요악으로서 시장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시장을 통해서 결국 국가도 돈을 버는 다양한 부가금을 쟁수합니다. 장세. 제가 그래서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은 한 55cm 정도 되는 매대에서 몇십만 원까지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달러로 쳤을 때 전자제품 같은 경우가 가장 세금이 센데 뭐 100불 이상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니까 뭐 아주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0불 정도 내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런 수입들이 결국 정부의 그 재정을 메꾸는 이런 것이 되고, 또 중간 간부들은 전부 시장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방법, 뭐 협박 이런 거로 해서 전부 또 돈을 벌고, 아주 간부들은 이제 동점권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장이 계속 확산이 되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 부의 편제가, 바이어스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런 틈에서 권력층과 이제 결탁한 돈이 많은 사람은 주로 서비스 산업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버스, 서비스차라는 차들. 지금 북한이 기차 같은 것이 시원치 않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원산 갈 때 전부 개인의 그 서비스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또 호객꾼이 따로 있고 표 파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거의 분업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의 이제 그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탈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뭐 아주 예를 들어서 손기술이 굉장히 좋은 목수라든가 뭐 그 안에서 체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큰 사고만 치지 않는 한 그냥 그 체제에 안주하고 계속 생활에 만족해하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국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그 돈벌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핸드폰을 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10만 원, 아주 그 정도 하는 거를 뭐 70만 원, 8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때로 그냥 북한 안에서 팔다 보니까, 그래서 몇십만 대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대략 지금 추산해 보기로는 한 3억 달러 이상의 돈을 그 핸드폰을 팔아서 벌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돈이 들어오는 거는 좋지만 그 반대 여파로서 이제 정보 확산이 빨라지고 시장이 확산되니까 상인들의 이제 통신 수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부수적으로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자연히 알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독재 체제의 이제 통치 수단과는 좀 반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시장화율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대략적으로 한 80%를 상회합니다. 시장화율이 80%라는 얘기는 주민들이 소득의 거의 한 80%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시장에서 돈을 벌고. 근데 이제 동유럽이나 이런 체제전환 국가들의 차이점은 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같은 옛날 여러분 체제전환하기 전에는 그냥 길 가다가 줄이 길면 무조건 줄을 먼저 서는데, 그러면 이제 물건을 그냥 싼 가격으로 사는데, 북한은 이와는 달리 돈만 있으면 다 물건을 사기 때문에 시장 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통일이 됐을 땐 훨씬 한국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장 탄압은 결국 실패를 했고, 또 일반 국민들의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계획경제라는 건 국가가 모든 걸 공급하는데 수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공급 정시에 결국 계획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가 많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뭐 또 다른 탈북자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제일교포인데 이제 슈크림을 만들어 파는데 슈크림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하나에 뭐 한국 돈을 쳐서도 한 200~300원씩 하는데 북한에서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새벽부터 만드니까 누가 사 먹냐? 먹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만큼 물건이 좋으면 또 의외로 잘 팔리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승자가 계속 생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분업이 계속 발달하고, 지금 보면은 거의 그 기업소나 일반 개인들이 하는 서비스업이 거의 분화되어 있습니다.
빵 만든 사람, 밀가루 되는 사람, 설탕 사는 사람 다 따로 있고 심지어는 마케팅하는 사람까지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자본주의 원리를 계속 저절로 습득해 나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개인은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또 자기의 자발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권력의 차원에서는 별로 달갑진 않겠지만 시장 자체가 주민들보다는 간부들이 최고의 수혜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지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 이제 오늘의 그 주제인 내구성은 이제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북중 경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오늘 오후에 또 중국 전문가들이 오시니까 제가 말씀은 자세하게 안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2010년, 11년부터 이제 굉장히 그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남북 기업은 이제 감소된 이런 추세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까 이제 우리 정성장 박사께서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는 거의 이제 다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북한이 중국에다가 내다 파는 것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연탄인데 무연탄은 이제 전략 제품으로서 그것이 북한의 산업에 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그냥 쉽게 뭐 한국식 표현을 밀어내기 수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잠식되지 않는가 경제 이제 잠재력이.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무연탄을 중국에다 수출을 하려면 이제 그걸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최고 권력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뭐 김정일 일가라든가 군이라든가 뭐 당에서도 아주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체 회사를 만들고 착복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결국 주민에게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실제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장성택이 숙청이 되면서 장성택의 숙청도 결국엔 종파분자로서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었지만 이제 착복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간부들의 줄서기와 권력 투쟁이 상당히 치열했을 거라고 추정돼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군 장성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최영회가 또 당 뭐 군 총정치국장을 하다 또 다시 당으로 가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한 어떤 김정은의 그 뭐 본인의 취향에 따른 권력적인 어떤 서열 배분이 아니고 상당한 어떤 이 부를 둘러싼 투쟁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 사람 또 추종 세력들이 있잖아요. 또 자기의 소속 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권력 구도 변화에 따라 부의 독점권이 결정되고 결국 권력의 집중은 이 경제적 렌트의 획득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렌트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박찬호 선수가 야구 선수가 안 됐으면 뭐 돈 얼마 벌겠어. 그 차액이 결국 렌트인데 여기서의 그 경제적 렌트라는 건 순전히 국가의 그 힘, 독점으로 얻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당, 내각 등에서 이제 누가 더 김정은에게 잘 보이는가에 따라서 결국 렌트 추구 경쟁이 가열되고 이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룹 렌트 쉐어링 일종의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어떤 개혁과 개방도 본인의 의지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파업 엘리트들의 부의 분배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산 이 관광에 대해서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 회사나 그룹들은 거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또 그것보다는 뭐 남포라든가 지역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래서 가장 수익이 높은 것은 이제 외화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 부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중국 수출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권이고 이것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가속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도 같은 걸 많이 봤지만 무슨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이런 걸 쭉 보면은 이제 장성택이 숙청된 이후에 장성택이 장악하고 있던 많은 이제 대중국 수출 무역 회사들이 전부 이제 군으로 넘어간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일종의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정권 유지와 충성 세력 결집력에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통치 방식을 모방하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결국 이렇게 이 사람 여러 사람을 경쟁을 시켜서 또 미운 놈한테는 진짜 안 주고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떡을 하나 더 주고 또 이렇게 수시로 사람을 교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북한 체제를 끌고 가는 내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의 압력은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정보는 유통되고 시장은 발생되고 또 북한이 어떻든 간에 공식적인 계획 경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결국에는 시장에 종사하고 또 기회만 되면 부정부패를 인볼브 될 수도 있고 참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합법을 가정한 국가자산 탈취가 아주 팽배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아주 일상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또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니까 부패에 대한 처벌도 약화되어 있고 불법행위 증가는 계속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만약 이렇다고 하면은 이 돌파구는 결국 이제 해외 자본이나 해외 수출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연구에 보면은 한국이 학연, 지연, 혈연이 굉장히 높은 사회인데 결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 이유가 수출 주도형 경제를 했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해외 나가서 이제 경쟁을 가진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되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출 독점권을 전부 이제 개인들, 권력자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윗사람은 큰 부패, 아랫사람은 이제 작은 부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해외 자본 유입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그 국가를 발전시키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이권에 이익이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 사람들도 안 들어가는 또 하나로서는 그 개방과 개혁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자신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죠. 체제 자체를 어느 정도 자본의 이제 친화적인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종업원인데 이제 임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북한이 자신 있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경협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2,300만이라는 주민을 끌고 가기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럼 북한 주민들은 저항을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왕조 국가고 이게 신격화되어 있으니까 감히 저항할 생각 못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무자비한 국가 폭력,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들이 있고 감시 체계. 그래서 그 군단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아까 정성장 박사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6, 7종의 감시를 받고 있어요. 운전병, 뭐 담당, 부관, 해서 전화도청, 아파트마다 또 전부 감시 카메라, 층별로 또 여종업원이 앉아서 뭐 선물 꾸러미 들고 전부 체크하고 그러니까 6, 7종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테타를 할 때도 만나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제 이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그 모간 프리만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칼을 갖고 막 남을 죽이려고 자해하다 이제 죽는 게 있는데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은 50년을 있었는데 왜 저런 사건을 저질렀냐? 왜 뭐 그러니까 이제 모간 프리만 하는 말이 저 할아버지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 대해서 이런 여기 제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것이 바로 institutionalization. 우리말로 하면 뭐 제도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튜브에도 다 있어요. institutionalization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북한 주민들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엔 억눌려서 반항을 하고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 체제에 훨씬 더 순응하고 있지 않는가. 그 체제를 벗어나면 힘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생활고에 있죠.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배급에 의존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 매대도 돈이 있는 사람이나 하지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메뚜기 장사라고 그냥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허락해주면 또 몰래 팔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있고 주민들의 정치의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은 사춘기라는 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의 특정이 반항적이고 이런 건데 이런 걸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많아요. 인터뷰를 해보면 정권, 김정일만 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간부들만 비난하는. 그러면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가난하지만 우리를 키워줬고 이만큼 성장해줬다.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냥 뭐 글쎄 표현이 맞는지 뭐 국가지상주의 비슷한 이런 것이 있어갖고 의식적으로는 북한 뭐 정권이라는 건 나쁘지만 국가가 무슨 뭐 괜찮지 않은 나라인가 어떤 때는 뭐 미국이랑 맞서기도 하지 않냐 뭐 심지어 이런 식의까지 해석을 하는 것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은 결국 이제 이 시장이 확산이 되면은 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결국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이제 분권화로 유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북중경협이 현재는 이제 북한의 생명줄인데 결국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이건 북중경협은 이제 궁극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에 이제 북중 관계가 보면은 상당히 뜨거운 관계는 아니잖아요. 냉랭하고. 따라서 또한 중국의 예속화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간부들을 모아놓고 뭐 제가 보진 못했지만 이제 RFA 라디오 프리에이시아에 보니까 어떤 군부대를 갔더니 뭐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놨다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이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인 대외 개방에 방해를 하다 보니까 결국 북한 체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체제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블이 아니라 스테이셔너리한 그런 상태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것이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결국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시장 발전을 경계하면서 묵인하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모델링스로 비슷한 그냥 안정적인 상태라기보다는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 제도를 통한 체제 이행 정책이 도입되고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부 또 제가 이제 다른 이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미 시작되지 않았겠는가. 예를 들면은 북한이 이제 뭐 토지를 나눠주는데 이제 개인 소토지 같은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체제 이행의 이제 뭐 하나의 시발점이다. 하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 보기에는 좀 아직 그건 이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바텀업이고 정권 차원에서 어떤 아직 그런 것은 조금 시기상조지만 결국엔 이런 식으로 유도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